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자산 배분 3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로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물론 은퇴를 했으면 이제 매월 들어오는 이런 월급이나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있을 때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이렇게 근로소득이 없이 은퇴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는 개인적인 심리적 불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만 꼭 하셔야겠다면 미리 결론을 내리면 ETF만 투자하자. 그리고 S&P 500, 나스닥 100 반반하자. 미국 대표 2대 지수죠, 그죠? 뭐 다우존스는 요즘 뭐 저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3대 지수를 하시려면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개별 종목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자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산 배분. 주식 60%, 채권 40%. 이 불패의 비율입니다. 그죠? 이 정적 자산 배분. 어떤 동적 자산 배분보다 수익률이 좋은 이런 정적 자산 배분. 일단 은퇴자는 이런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개별 종목 장기간 요 기간 동안 투자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 채권 이자입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 이자를 이길 확률이 48%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기준입니다. 뭐 우리나라나 신흥국은 이거보다 더 안 될 겁니다. 아마 더 안 될 거예요.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코스닥 바이오, 뭐 코스닥 테마주들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는 장기간 투자해가지고는 결코 수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따가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요. 1926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어쩌고 했는데 요 주식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상위 4%의 주식만이 이 시총 크기를 이끌어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만 잘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위 4%의 시총 크기가 상위 4%에 해당하는 그런 대형주만 투자해서 또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뭐 10년 주기로 이런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바뀌고 그러죠, 그죠? 수익률이 언제나 플러스인 국채, 이거는 뭐 고정적인 쿠폰 금리를 주니까 아무튼 어쩌고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채 수익률을 이긴 주식이 47.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국채 이자, 은행 예금 이자를 이길 확률은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확률에 걸면 뭐 필패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절반 정도는 이길 확률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나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랬죠. 고점 대비 최대 낙폭. 이걸 못 견딥니다, 결국. 그 주식 투자는 결국 이 멘탈 관리,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높은 변동성과 개별 주식의 높은 변동성과 그 맥스 드로다운, 이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못 견디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한국장에서 한국의 개인들이 선호하는 개별주들, 코스닥 바이오, 각종 테마주죠. 이런 주식들에 투자했을 때 이 가상 백테스트입니다. 10년 누적 수익률이 개인들은 마이너스 78%예요. 동기간 기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8% 정도 됐고 외국인의 수익률은 74% 정도 됐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안정적인 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겠죠. 개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개인들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78% 손실입니다.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종목 10년 투자해가지고 시장 수익률 10%, S&P 500 기준이죠, 그죠? 이상을 달성하는 개인의 비율은 5%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성공하는 비율이 20%, 실패하는 비율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한국 투자자들의 이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은 약 8.7개월, 8.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꼴찌에서 네 번째네요. 요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을 이런 뭐 대형 우량주들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이 개별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기업 창업주 그리고 그 창업주 일가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분들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4월 이후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약 3년이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약 15% 정도 되거든요. 약 3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아니에요. 약간 뭐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정체되어 있죠, 그죠?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이런 개인들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희 회장 일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있죠.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이런 액티브 펀드의 97%가 100개 중에 97개가 S&P 500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귀재들이 운용하는 이런 펀드들 있죠. 최근 10년 동안 S&P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에크만 그런 펀드들 S&P 500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 유튜브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년 이상 주식 투자로 S&P 500을 이긴 사람은 뭐 제가 알기로는 딱 2명, 워렌 버핏과 피트 린치 있는데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 운영했던 사람 있죠.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은 최근 10년 동안은 이 버커셔 서웨이가 S&P 500을 이기지 못했고 주로 이 생애 초반에 50%, 100% 이런 고수익률을 거뒀죠, 그죠?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시장 수익률을 어떤 고수도 이기지 못해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피트 린치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 운영했죠, 그죠? 그럼 이런 펀드에 가입한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냐? 또 절반 이상이 손실을 거뒀죠. 왜? 고점에 들어갔다가 저점에 매도하고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펀드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입한 액티브 펀드도 그 펀드의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꼭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S&P 500이나 하자, 나스닥 100이나 하자. 안 그러면 주식 60, 채권 40으로 자산 배분하자. 여러분이 이제 개별 종목 트레이딩으로 한 번 이제 수익을 거두었다면 누구나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금융 투자를 하든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돈을 벌니다. 물론 푼돈을 벌겠죠, 그죠? 뭐 처음부터 전 재산 몰빵하는 그런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뭐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돈을 벌다가 장이 좋네? 내가 종목 발굴을 잘했네? 그러면서 자만하다가 결국 그 수익을 그대로 반납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처음 돈 벌었다가 100만원 투자했다가 이제 한 1000만원으로 해봐야지 그러다가 결국 손실로 대부분 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소액으로 수익을 거뒀다가 금액 증액하다가 결국 이렇게 손실로 귀결됩니다. 옛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피망 포크판에서 포크 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돈 벌다가 계속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 결국 틀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게임의 횟수가 많을수록 트레이딩의 횟수가 많을수록 결국 손실로 귀결됩니다. 물론 뭐 압도적인 이런 시장 수익률로 이기는 상위 뭐 5%, 1% 이런 투자의 천재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와 여러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대전제를 항상 깔아둬야 돼요. 그런 행운은 나에게는 없다. 어떤 수학 천재들,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수학 천재들도 틀리고 나가는 시장이 주식 투자의 세계, 금융 투자의 세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파산하는 바닥이 이런 금융 투자의 세계입니다. LCTM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그 자산운용사 그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둘이었거든요. 결국 창업 4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죠?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건. 그리고 이 주식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을 미국 시장으로 해야 하는 이유.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은퇴자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뭐 한국 아파트를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한국 아파트와 S&P 500의 자산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66, 그리고 한국 아파트와 달러 자산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28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미국 주식이, 미국 직투가 이렇게 해치, 위험을 분산해 줍니다. 자, 요 수익률 상관계수 다시 한번 보셨죠? 자, 전국 아파트, 한국 아파트와 달러원 환율 마이너스 0.28이네요. 자산 상관관계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미국 주식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달러가 환율이 내려갑니다. S&P 500과 아파트와 자산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66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큰 돈은 되게 이렇게 아파트에 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 후에 현금을 굴리려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요 표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난 이제 100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국가는 상위에 미국이 랭크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물가 상승률,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 3%였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뭐 감안하지 않으면 플러스 3% 해가지고 9% 정도 되겠죠. 그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에 근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국가들, 뭐 실험 국가들, 남미, 동유럽 이런 국가들 보면 전부 다 저수익률,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그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스페인이 저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죠? 이 책에서 이 자료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흥국들이 GDP 성장률, 특히 막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GDP 성장률이 큰 국가가 주식의 자본 수익률, 주식 가격 상승률도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신흥국들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꼭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00년에서 2012년까지입니다. 세로축이 주식의 자본 수익률이고 가로축이 GDP 증가율입니다. 그죠? 지난 요 기간 동안은 일본의 GDP 성장률이 제일 높았는데 일본의 주식 수익률은 변변찮죠. 그죠? 하지만 GDP 성장률이 변변찮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이런 나라는 자본 수익률, 주식의 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변함없이 안정적인 것은 미국이네요. 그죠? 미국. 그러면 이 신흥국들의 1988년에서 2012년까지 역시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GDP 성장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자본 수익률 이렇게 쭉 비교해 봤을 때 GDP 성장률이 낮은 멕시코가 수익률이 제일 좋네요. 그죠?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이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이하네요. 그죠? 그러면 중국은 뭐 요 기간 동안 사실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으니까 불투명했으니까 그러면 요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중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성장했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중국의 주식시장이 미국을 앞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도표의 출처는 제레미 시겔 교수죠. 그죠? 유펜의 와튼스쿨 요 책에서 자료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의 주식시장, 주식 수익률이 요 기간 동안 마이너스 5% 정도인데 2012년 이후 중국, 호주, 멕시코 그러니까 호주, 멕시코가 요 도표에서 멕시코, 요 도표에서 호주가 주식시장 수익률이 높았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러면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트하고 따왔습니다. EWA가 호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호주 전체 시장. EWW는 멕시코 시장, MCHI는 차이나겠죠. 그죠?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CAGR이 연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연복리 수익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예요. 자, 호주는 일단 요 기간 동안 CAGR이 연평균 마이너스 3.57이네요. 그리고 멕시코도 3.7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중국은 9.29고 미국 S&P 500은 14.08%네요. 미국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도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수익률은 제일 좋고 MDD 맥스 드롭다운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 전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호주는 반토막 멕시코 중국도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네요. 하지만 미국은 안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죠? 샴 레이쇼도 굉장히 높네요.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봐도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S&P 500의 한 100년 표준 편차가 15% 정도 된다 그랬죠? 15%보다 요 기간 동안은 표준 편차도 낮네요. 그죠? 그리고 멕시코 호주는 이제 1997년부터 이렇게 장기간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CAGR이 S&P 500을 이겼느냐?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요 기간
좀 더 시계열을 길게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봐도 멕시코, 호주는 미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도 더 높고 MDD도 더 큽니다. 그죠? 아마 미국의 요 MDD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 투자 시 자산군별 수익률 요 도표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자, 주식이 장기 투자 시 100년 이상 이렇게 투자했을 때 CAGR이 6.6% 정도 나오네요. 장기 국채가 3.6%, 이 실질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배분을 위해서 금으로 해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장기 수익률이 0.7%네요. 연수익률이. 그래서 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하향 자산입니다. 우하향 자산.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로 투자했을 때 10년 이상 물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뭐 해지 자산으로 갖고 하시려면 지극히 포지션을 적게 가져 가시거나 안 그러면 모멘텀을 보고 단기간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시총 상위 기업들만 투자를 하면 그래도 개별 종목이지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시총 상위 기업을 현재까지 동일 비중으로 보유했다면, 그러니까 1960년대는 이런 기업들이 상위 10위권 기업이었고 70년대는 이런 기업들, 80년대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동일 비중으로 뭐 10개면 10%씩, 5개면 20%씩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보유했다면 상장 폐지, 합병, 상폐 후 재상장, 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상폐 후 재상장했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은 뭐 백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아남은 기업,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만으로 백테스트 했을 경우에 CAGR이 8% 정도 나오고 이 동기간 S&P 500은 한 10.9% 정도 나옵니다. 역시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장기간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보유해도 S&P 500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뭐 파산하거나 합병되거나 상폐 후 재상장한 그런 기업들까지 고려한다면 요 수익률은 현저히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자, 요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네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어즈 백화점 있죠. 시어즈 백화점 최근에 이제 저 상폐당하고 현재 OTC 마켓에서 장외 거래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역시 70년대 시총 상위 그룹 이런 것들을 살아남은 것만 보유해도 CAGR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80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만 보유해도 CAGR이 약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만 보유한다고 해서 과연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겠느냐?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죠? 요 세 개 기업을 1985년부터 한번 보유를 해볼까요? 아마 아마존이 상장된 지가 1996년일 테니까 이 데이터가 1998년부터 데이터가 있네요. 자, 현재까지 요 기업들이 이제 CAGR은 압도적으로 S&P 500을 이겼지만 1번이 애플이고 2번이 아마존이고 3번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죠? 4번이 S&P 500이에요. 자, 하지만 이 드로우다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드로우다운. 자, 1번이 애플이라고 그랬죠. 2번이 아마존, 3번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IT 버블 당시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3%까지 갔네요. 애플도 마이너스 77%, MDD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DD가 마이너스 81%, 거의 뭐 파산 지경까지 갔네요. 그죠?
자, 이런 하락장을 개인들이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장기 보유할 거야 하면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전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이 언더워터 피리어드 보이죠? 언더워터 피리어드가 이 본전 돌아오는 데까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4년 반 이상 걸렸어요. 4년 반 이상. 그 기간을 아마 개인들이 견디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이렇게 대형 우량주도 이렇게 장기간 보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ETF만 하자. 그리고 자산 배분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